그럼 돈이란 대체 무엇이죠? 잔나가 끝까지 캐물었다. 돈이란 약속이지. 약속이라고요?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도 못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네요. JT 북글러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지금도 지구촌 어디에 사는 누군가는 돈벼락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T 북클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비룡소 출판 니콜라우스 피퍼 지음 고영아 옮김 어린이를 위한 경제도서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입니다. 515페이지로 다소 두꺼워 보이는 책이지만 재미가 있어서 술술 금방 읽힙니다. 어린이를 위한 책이지만 어른이라도 경제 기본 원리를 자녀에게 설명하기 위해 읽어두면 좋을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소설이다 보니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총 2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쇤슈타트라는 한적한 도시에 사는 12살 소년 펠릭스는 어느 날 부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절친 페터와 함께 돈을 벌 궁리를 하다가 의기투합해 마을에서 잔디깎기, 주말 아침 빵 배달 등으로 재정을 늘려갑니다. 그러던 중 소년들의 행동이 마을의 화제거리가 되면서 단골 아이스크림 가게 딸이자 학교 친구인 잔나까지 합세합니다. 셋은 문서로 회사를 설립하는 계약서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되기로 합니다. 이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키다가 멘토가 된 마을 악기점의 슈미츠 아저씨는 돈은 무엇인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가르쳐주며 투자 방향, 장부 정리 등도 알려줍니다. 아이들은 닭을 키우며 달걀을 팔기도 하고 우연한 기회에 발견한 옛날 금화를 팔아 슈미츠 아저씨와 함께 주식을 사고 2배 이상 돈을 벌기도 합니다. 이 금화에 얽힌 비밀을 푸는 것도 재밌는 부분이고요. 책은 챕터마다 시장 경제 원리, 인플레이션, 실업 문제, 투기와 투자, 선물 거래 등등 주요 경제 개념을 주인공들이 겪는 사건에 녹여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던 중 회사 재정의 대부분을 사기로 잃게 되는 아이들이 결국 사기꾼을 잡고 금화의 비밀까지 풀면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부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을 읽어보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장 돈이 돈을 번다. 펠릭스 블룸이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어느 월요일 새벽, 정확하게 말해서 5월 4일 새벽이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서 다시 잠이 들기는 어차피 틀린 노릇이었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 때문이었다. 저녁 식사 때 엄마랑 아빠는 펠릭스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올해는 여름 휴가를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다 저렇다 설명도 없이 그냥 돈 때문에 여름 휴가를 못 간다는 것이었다. 펠릭스 생각에 자기 엄마 아빠한테 아주 고약한 결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두 분 모두 돈 문제라면 언제나 머리끝까지 신경을 곤두세운다는 점이었다. 항상 무언가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바로 그 돈이 없었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다. 엄마랑 아빠 사이에 큰 소리가 오간 것은 언제나 돈 때문이었다. 펠릭스는 자기가 이제 겨우 12살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한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어른들끼리만 결정해버리는 것이 정말 싫었다. 어떻게든지 혼자 힘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벌어서 다시는 우린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돼 하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펠릭스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펠릭스는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부자가 되면 힘 있는 사람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 네가 누구인가는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아빠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다. 12살짜리라고 해서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 아빠한테서 들은 얘기로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18살에 벌써 회사를 차린 사람도 있다던데. 그리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같은 사람은 12살에 이미 오페라를 작곡하지 않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12살이면 정말로 뭔가를 시작할 때도 되었다고 할 만했다. 펠릭스가 모아놓은 돈은 정확히 234마르크 37페니이었다. 물론 짐작했던 것보다 많긴 했지만 부자가 되기에는 어림도 없는 액수였다. 이 돈으로 무언가 할 수는 없을까? 아빠는 펠릭스에게 항상 구두 상자는 용돈을 보관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장소라고 말하곤 했다. 돈이란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해. 그래야 돈이 돈을 벌지. 펠릭스 나이 또래 아이라면 예금 통장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든지, 그러면 이자가 붙는다든지, 또 돈을 통장에 넣어두어야 집안에 도둑이 들어도 안전하다든지 하는 말을 늘 하곤 했다. 펠릭스는 아빠의 충고가 달갑지 않았다. 그래도 자꾸만 아빠가 한 말 가운데 한 구절이 펠릭스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건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되는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장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펠릭스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대목인데,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것이 못내 섭섭해서, 근데 그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짤막한 엄마 아빠의 얘기에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지도 않고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경제 개념, 특히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별표가 붙은 단어로 아래에 각주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돈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돈 등등의 설명이 어린이의 이해를 돕습니다. 1장에서 결국 아빠의 조언대로 펠릭스는 은행에 통장을 만들러 갑니다. 그런데 이자로 벌 수 있는 돈이 너무 적다는 것에 분통이 터지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2장, 사유재산은 도둑질한 것이다. 펠릭스는 페터를 만납니다. 벽돌 공장 앞쪽에는 크랩스 강이 흘러 지나가고 있었다. 강물은 아직 더럽혀지지 않아 무척 맑았으며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뛸 수 있을 정도로 그 폭이 좁았다. 여기에는 진짜로 가재가 살았다. 가재는 독일어로 크랩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가재 이름을 딴 크랩스 강이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아름답고 큰 송어가 잔뜩 있었다. 패턴은 고기 잡는 데는 선수였다. 맨손으로 송어를 잡을 수 있었다. 펠릭스가 여기서 송어 잡는 걸 꺼림칙하게 여기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쇤슈타트 남쪽에 사는 베커 씨가 여기서 낚시질할 권리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빼놓고는 아무도 여기서 송어를 잡을 수 없었다. 겁쟁이처럼 굴지 마. 베커 씨한테 들키기라도 할까봐 그러니? 게다가 베커 씨만 여기서 낚시질할 권리가 있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돼. 우리 형 말대로 사유재산은 도둑질한 거야. 패턴은 펠릭스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다. 사유재산이 도둑질한 거라면 이 세상에 있는 건 뭐든지 어쨌거나 도둑질한 게 되라고?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그렇지 뭐. 잘 생각해봐. 송어를 만든 건 누구니? 하나님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송어를 만드셨겠어? 그야 당연히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지. 그리고 지금 여기 배고픈 사람이 누구니? 바로 우리 둘이잖아. 이렇게 간단한 이치라고. 페터가 우겼다. 배고픈 사람이 모두 여기서 송어를 잡으면 송어가 한 마리도 안 남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은 누군가 주인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세 다 없어지고 말걸? 물건들이 없어지면 도둑질할 것도 없잖아. 내 말이 맞지? 아빠 말씀이 전에 학생들이 교과서를 사서 쓸 때는 잘 다루더니 요즘처럼 교과서를 시에서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식으로 하고 나서부턴 형편없이 다룬다고 하셨어. 모든 사람의 소유라는 건 결국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야. 둘의 논쟁이 조금 이어지고 펠릭스가 본론을 얘기합니다. 나 부자가 될 거야.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어떻게 부자가 될 거니? 펠릭스는 페터에게 아빠랑 은행에 가서 예금 통장을 만든 일과 은행에서 아빠 때문에 화가 났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다. 페터는 펠릭스 얘기를 듣더니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너 지금 농담하니? 예금 통장 하나 만든다고 무슨 수로 부자가 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해라. 일단 어떤 식으로든 시작을 해야 하니까 그랬지. 어쨌거나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 아빠도 그러셨는걸?
아빠들이 하는 말이란 게 뻔하지 뭐. 부자가 되려면 뭔가 아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예를 들면 접시를 닦는다든지. 우선은 남들이 안 하는데 우리가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찾아야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우리? 너 지금 우리라고 했니? 당연하지. 넌 나 없이는 꼼짝도 못하잖아. 그리고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여자아이들은 돈이 있는 남자아이를 좋아하니까 시간은 여름방학 내내 얼마든지 있으니까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페터가 펠릭스를 보며 다짐이라도 하는 듯한 얼굴로 말했다. 펠릭스와 페터는 잔디깎기를 해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 들르는 페터의 집 주유소에 그 쪽지를 붙여놓기로 합니다. 우리가 잔디를 깎아드려요. 5마르크. 펠릭스와 페터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페터는 느닷없이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펠릭스를 바라보다가 곧 씩 웃더니 자신만만한 소리로 대답했다. 물론이지. 우린 꼭 성공할 거야.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될 거란 말이지? 그렇다니까. 백만장자가 될 거라고. 펠릭스는 벅차오르는 기쁨을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었다. 때는 바야흐로 봄철이었고 자기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친구가 있었으며 근사한 계획도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게 잘 될 터였다. 순식간에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펠릭스는 너무나 행복해서 목청껏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3장 고객은 왕이다. 다음날 오후 발저신의 주유소에 있는 검은색 게시판에는 새로운 쪽지가 한 장 꽂혀 있었다. 눈부시게 하얀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5마르크의 정원의 잔디를 깎아드립니다. 페터 발저, 펠릭스 블룸, 전화 219967 345670. 아이들이 쪽지를 붙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올립니다. 고장난 기계 때문에 고생한 일만 뺀다면 두 아이는 부자가 되기로 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첫날 성과에 만족할 만했다. 하루 동안 15마르크를 벌지 않았는가. 펠릭스는 벌써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게 될지 몰래 계산해 보았다. 1년이면 365일이니까 하루에 15마르크씩 벌면 5,475마르크를 벌게 된다. 게다가 그날 밤에는 잔디를 깎아달라는 전화가 2번이나 더 왔다. 한 사람은 스웬슈타트시 남쪽 지역에 사는 모르는 어떤 아줌마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악보 파는 가게를 하는 아담 슈미츠 아저씨였다. 이 장에서 아이들의 경제 선생님, 멘토가 되는 아담 슈미츠 씨를 만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담 슈미츠 아저씨는 약간 말을 더듬는 분인데요. 그래도 진지하게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올바른 조언을 해주기 위해 애쓰는 분입니다. 이제 그들의 대화를 한번 엿볼까요? 여자애들 이 얘기는 참 재밌는 생각이로구나. 그런데 도대체 언제 부자가 되어 있을 예정인데? 5마르크 받고 잔디 깎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텐데. 일단 무언가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다른 좋은 생각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펠릭스가 대답했다. 어쩌면 잔디 깎는 품삯을 올릴지도 몰라요. 다른 것들도 자꾸만 값이 올라가잖아요. 페터가 펠릭스의 말을 받았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 시장에서 지금보다 높은 가격을 제공한다면 말이다. 누가 지금보다 높은 가격을 제공한다고요? 펠릭스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시장 말이다. 너희들 시장이 뭔지 모르는 거니? 제가 아는 시장이라곤 감자시장뿐인데요. 페터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했다. 토요일마다 서는 알뜰장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항상 시장 경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곤 해요. 하지만 그게 저희랑 무슨 상관이 있죠? 펠릭스가 덧붙였다. 너희들 나이 정도 되면 시장처럼 기본적인 경제 개념들은 학교에서 일찌감치 배웠어야지. 여기 좀 더 있어도 된다면 아저씨가 약간 설명해 주마. 경제의 기초를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들어볼 테냐? 그렇게 하는 게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면요. 페터가 대답했다. 토요일마다 감자시장에는 주변에 사는 농사꾼, 야채장수, 소시지 파는 사람,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모여든다. 시장에 모인 사람들은 무언가를 제공하는 거지.
말을 바꾸면 그 사람들은 상품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상품을 얻으려고 하는 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말한단다. 아이들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 형성에 대해서 슈미치 아저씨에게 배우고요. 그리고 뭔가 다른 일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럼 잔디 깎는 일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일도 좀 하는 건 어떻겠냐? 무슨 일이요? 저흰 팔 달걀도 없고 생선도 없는데요. 머릿속으로 한번 잘 찾아봐라. 꼭 대단한 게 아니라도 괜찮아. 뭔가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까지 그걸 팔 생각을 아무도 못한 그런 것이면 돼. 중요한 것은 어떤 상품을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그 상품은 제한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지. 그렇게 되면 아주 단순한 상품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단다. 그리고 주말 아침 빵 배달 아이디어까지 등장하고 아이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들뜹니다. 4장 하인첼 꼬마들은 CEO. 이 장에서 아이들은 동네 친구 그리고 자기들이 단골로 가는 아이스크림 가게의 딸 잔나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회사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장면은 잔나가 주도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돈이란 약속이다. 진짜 방학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월요일이 되었다. 도시 전체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펠릭스 아빠는 아침 식사를 하며 밖을 내다보고는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오늘 중으로 그칠 것 같지 않은데 다시 침대에 들어가 잠이나 잤으면 딱 좋겠는걸. 펠릭스와 페터는 아담 슈미츠 아저씨를 찾아가기로 했다. 어차피 날씨 때문에 다른 할 일도 없었거니와 이 기회에 아저씨한테 잔나를 소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펠릭스와 페터, 잔나는 슈미츠 아저씨를 만나러 갑니다. 마침 아저씨가 컴퓨터를 새로 들여놓고 설치를 못해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며 왜 구입했냐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슈미츠 아저씨는 컴퓨터가 있으면 많은 일들을 좀 더 손쉽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무튼 시간이 돈이 아니냐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자 여자아이 잔나가 슈미츠 아저씨에게 묻습니다. 어른들은 왜 자꾸만 시간이 돈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원래 시간은 돈의 반대가 아닌가요? 돈을 벌 때는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잖아요. 그래? 하지만 생각해보렴. 만약에 내 가게에 기타 한 개가 있는데 그 기타가 반년 동안 아무한테도 팔리지 않은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그 기타는 나한텐 돈 만드는 셈이지. 그리고 여름에 너희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너희가 더 일하는 시간만큼 더 많은 손님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팔 수 있게 되니 더 많은 돈을 벌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시간은 곧 돈이지.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옳다고 생각해요. 만약 여름에 날씨가 아주 무더워서 아이스크림 먹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라면 저희가 돈은 많이 벌지만 시간이 없게 되죠. 그리고 만약 8월 내내 장마가 지속된다면 아마도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겠죠. 잔나는 아저씨의 의견에 수긍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잔나의 의견처럼 시간과 돈은 반대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 바빠지는 건 내 삶을 또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내 삶을 즐기기 위해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면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충관계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은 곧 시간이다. 시간이 곧 돈이다. 이런 논쟁이 이어지며 돈에 대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돈이란 무엇일까? 아이들은 대답하기 힘들어합니다. 내가 만약에 금속으로 된 단추 한 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10페니히라고 써놓는다면 그것은 과연 돈이 될까? 참 이상한 질문도 다 하시네요. 잔나가 말했다. 나는 단지 너희들에게 돈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을 뿐이다. 내가 어디선가 읽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전에 조개와 소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 하지만 그게 불편했던 모양이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걸 보면. 돈자루에서 소를 꺼내 지불하면 재밌겠는걸? 패턴은 씩 웃으며 말했다.
인류는 이미 수천 년 전에 돈을 발명했어. 돈이 있어야 거래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재산을 보관하기 쉽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 하지만 인류는 20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자기네가 발명한 이 돈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지. 그러나 나는 아직도 가끔 인류가 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정말로 이해했는지 의문이 생긴단다. 그럼 돈이란 대체 무엇이죠? 잔나가 끝까지 캐물었다. 돈이란 약속이지. 약속이라고요?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도 못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네요. 펠릭스가 말했다. 슈미츠 아저씨는 세 아이가 모두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인지 한참 있다가 다시 말을 꺼냈다. 내가 만약 너희들에게 10마르크짜리 지폐를 준다면 그것은 곧 너희들에게 이 돈으로 무언가를 사도 된다고 약속하는 거지. 물론 말로 직접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페터와 펠릭스는 이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 내게 시간을 투자했으니 글쎄요. 잔나가 말했다. 어쨌든 페터와 펠릭스가 시도는 해보지 않았니? 그 대가로 나는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물건 중 일부를 갖게 해준다고 약속하는 거지. 그리고 그 약속을 문서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지폐란다. 그런데 만약 저희가 아저씨 약속을 믿지 못하면 어쩌죠? 페터가 물었다. 그럼 내가 도로 가지 마. 슈미츠 아저씨가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당연히 너희들은 나를 믿지. 너희들은 나를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나를 믿을 거다. 그것이 바로 돈의 신기한 점이다. 약속이 지켜진다는 것을 보증하는 게 약속을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돈을 찍은 사람이란다. 우리의 경우에는 바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독일 연방은행이지. 여기 지폐에 씌어 있잖아. 독일 연방은행에선 돈이 너무 많이 발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한단다. 그럼 만약 돈이 너무 많이 발행됐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펠릭스가 물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에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약속을 하게 되는 셈이지. 그럴 경우 그 약속 하나하나의 가치,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단다. 그러면서 아저씨는 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기 위해 은행이 등장하게 된 개념을 옛날 이야기에 빗대 설명해 줍니다. 여기까지 이제 5장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슈미츠 아저씨가 은행이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 방크, 영어로 뱅크죠. 이 말이 실제로 이태리어 방케리에서 나온 말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참 흥미로웠는데요. 실제로 이 책에는 경제 용어의 대부분이 이태리어의 기원을 두고 파생되고 이어져 왔다는 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장에서는 아이들의 주말 빵 배달 일자리가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사라지게 되고 아이들은 다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다 닭을 키우자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7장에서는 아이들이 닭장을 설치하다가 아저씨가 새로운 클라리넷 악기를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펠릭스에 의해서 우연히 클라리넷 상자가 부서지게 되고 그 안에서 옛날 금화, 아주 값어치가 높은 옛날 금화 여러 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 금화를 아저씨와 함께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다가 슈미츠 아저씨가 아이들의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며 주식 투자를 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9장 황소와 곰, 슈미츠 아저씨가 아이들에게 주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로 아이들을 데려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슈미츠 아저씨의 딸, 같이 살지는 않는 12살 동갑내기 사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라는 경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특히 돈은 사악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가진 소녀입니다. 그래서 페터, 잔나, 펠릭스와 함께 논쟁을 벌이기도 하죠. 펠릭스는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사라가 한 말이 옳다면 어쩌지? 사라 말대로 부자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라면 나도 거지가 있다는데 책임이 있는 걸까? 거저 생긴 금화는 어떻게 하지? 사실 우리 거라고 할 수가 없는데 원래 임자가 혹시 지금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돼 있는지도 몰라. 그렇다면 클라리넷과 금화 행방을 몰라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을까?
펠릭스는 사라가 한 말이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했다. 왠지는 몰라도 사라가 자기랑 같은 의견이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심정이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돈이 있을 때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9장이 마무리되고 10장, 가장 싼 것보다 더 싸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펠릭스의 아버지가 실직자가 되는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지역 신문에서 경제기사를 쓰던 담당자였던 아버지가 회사의 운영난으로 인해 다른 지역 더 큰 신문사와 합병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펠릭스는 여름 휴가를 가지 못하게 된 일들에 대한 그래서 펠릭스는 부모님들이 그동안 근심 어린 표정을 했던 이유, 여름 휴가를 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주식거래 중개인 아줌마의 조언을 따라 텔레키드라는 어린이 방송국의 주식을 사게 됩니다. 11장에서는 마무리 대화를 조금 소개해드립니다. 아저씨한테 다른 빵집에서 우리 빵 배달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말했어. 잔나가 말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니? 진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려면 선구자가 되어야 한대. 그래, 선구자라고 하셨어. 선구자만이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떤 유명한 사람이 발견했대. 이름이 뭐더라? 잔나는 단어장을 꺼내 들여다보더니 말을 이었다. 요제프 슌페터래.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생각은 남들이 훔쳐가게 되어 있다고 했대. 그 빵집 아저씨처럼 말이지. 페터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해내면 그걸 흉내내는 사람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훌륭한 사업가는 늘 새로운 생각을 추구해야 한대. 어지간히 피곤할 일이네. 펠릭스가 말했다. 부자가 되려면 어쩔 수 없지. 거저 생기는 게 어디 있니? 페터가 말했다. 요제프 슌페터는 1883년부터 1950년까지 살았던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경제학자이고요. 기업들 사이 경쟁을 통해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글을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12장에서는 금화의 행방을 밝히고 이 금화를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페터는 금화를 돌려주지 말자. 잔나는 양심적으로 행동하자. 서로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 잔나의 얘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사람은 이기적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잔나가 말했다. 너 꼭 사라처럼 말하는구나. 페터가 대꾸했다. 그래, 이기주의. 그건 경제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문제지.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인데,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주의란 경쟁을 통해서 잘 조정되기만 하면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0년 전에 증명했지.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고기 잡는 사람, 술 만드는 사람, 빵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해서 고마운 일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활동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류애가 아니라 자기애의 신세를 지는 셈이다. 이렇게 아담 스미스의 얘기를 아담 슈미츠 아저씨가 설명을 해줍니다. 아담 스미스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유명한 경제학자죠. 1723년부터 1790년까지 생존했던 스코틀랜드생,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부론이라는 책이 유명한데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경쟁을 통해 개인의 이익은 물론 사회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어지는 13장은 보이지 않는 손, 주식에 대한 심층 이해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14장 과거의 악몽, 클라리넷의 전 주인을 찾을 단서를 발견하고 아주 오래전 이 악기를 연주했던 사람과 함께 활동했던 할아버지가 생존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찾아가 얘기를 건네지만 할아버지는 어쩐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입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15장 인플레이션 또는 실업, 금리가 오르면 국채가 인기다. 채권값이 하락하면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기 때문에 주식이 하락한다. 이런 구조적인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아이들은
주식을 샀다는 것이 2배 이상 가격이 오르면서 큰 수익을 얻게 되고요. 이어지는 16장 모험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라는 내용에서 위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선 선물 거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이 등장하고 클라리넷 연주자 행방 찾기는 계속되며 아이들의 돈을 노리는 검은 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하인첼 꼬마들 회사가 선물 거래에 발을 들여놓기로 결정하게 되는 대목. 아이들은 선물 거래 중개인이라고 소개하는 랍케라는 사람을 만나 그가 타고 온 화려한 자동차의 시선을 뺏기고 고수익을 약속하는 랍케의 말에 현혹돼 투자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돈을 벌어보고자 슈미츠 아저씨마저 배제하게 되는데 의사결정을 셋이서만 하다 보니 패턴은 펠릭스를 설득하고 또 펠릭스는 아버지가 실직한 상태에서 돈을 더 빨리 많이 벌기 위해 욕심이 나게 되고 잔나는 그런 아이들을 말려보려고 하지만 의사구조 결정상 2대1로 남자아이들의 의견대로 선물 거래가 투자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아이들은 랍케라는 사기꾼에게 모든 돈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던 중 발생한 이 일을 슈미츠 아저씨에게 털어놓게 되고 슈미츠 아저씨는 그래도 경제의 어두운 면을 직접 스스로 배웠다는 점을 좋게 여기자고 아이들을 격려합니다. 여기서 회색 자본시장이 등장을 하는데 은행의 감독 없이 증권 거래나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장, 요즘에도 존재하죠. 여기서 사기꾼들이 판을 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설명이 등장합니다. 투자 경험이 없고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회색 자본시장에 몰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익이 70%나 된다는 말을 들으면 앞뒤 가릴 것 없이 덤벼든다고 아담 슈미츠 아저씨는 아이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슈미츠 아저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경찰서에 사기꾼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직접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사기꾼을 잡고자 합니다. 이 와중에 금화의 원래 주인 그리고 클라리넷 악기의 원래 주인으로 추정되는 노 신사와 연결이 되는데 이 노 신사는 아이들의 편지를 받고 미국에서 스웬슈타트, 즉 독일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옵니다. 아이들은 이 아저씨에게 돌려주어야 할지도 모르는 금화, 이것의 전 재산은 이미 다 사기꾼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 신사가 오기 전 돈을 회복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아이들은 거기서 만났던 지인, 주식 중개 거래인 아줌마와 그 아줌마의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펠릭스가 사기꾼들에게 납치되는 위험한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결국 아이들의 기지를 통해, 용기를 통해 사기꾼들은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기 직전 검거됩니다. 독일 최대의 투자 사기꾼 요한 체이라는 인물이 이 사기꾼들의 두목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이야기 21장의 마지막 부분에 또 소개할 만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너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돈과 경제에 관해 보통 어른들이라면 몇 년이 걸려야 배울 만큼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는 일이야. 항상 명심하기 바란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거저 생기는 건 없다는 것을. 돈을 투자하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저절로 백만장자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거든. 22장 랩소디 인 블루에서는 드디어 금화의 원래 주인으로 추정되는 노 신사가 독일 슈엔슈타트 마을로 도착합니다. 노 신사는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들에게 금화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23장 젊은 사업가에서는 실직한 펠릭스의 아빠가 이 노 신사의 지원으로 지역 광고지를 세우게 되고 그 대표를 맡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결국 아이들은 사기꾼에게 잃었던 돈을 찾고 또 이 노 신사와 연결이 돼 펠릭스 아버지가 새로운 회사를 차리게 되고 펠릭스는 어쩌면 베를린으로 이사가야 될지도 몰랐던 현실이 해소되는 그런 고민을 해결하는 장면이 등장하며 이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재미를 갖췄고 또 내용상 흐름이 잘 구성되어 있으면서 돈과 경제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책,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펠릭스 엄마 아빠가 말싸움을 하려다가
차 백미러를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며 폭소를 터뜨리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신 분들은 뭐 댓글로 저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요. 어린이를 위한 소설이긴 하지만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순위로 놓고 읽어야 될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돈에 지배당하는 맹목적 부자가 되기를 넘어서 경제적 부를 거머쥔 위치에서 돈을 다스리며 사는 인생을 꿈꾸는 이들에게 유익한 깨달음을 주는 책이 될 줄 믿습니다. JT북클럽 오늘은 비룡소 출판 니콜라우스 피퍼의 저서 고용아 옮김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 리뷰로 함께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JT북클럽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방송 업로드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